방금 들어온 내용입니다. 북극권 핵심 자원지로 거론되는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카드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가운데 예상과 달리 덴마크 측 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등장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히토류입니다. 업계에선 그린란드에 수천만 톤 규모의 히토류 잠재 매장량이 거론됩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방산 장비에 쓰이는 일부 원소는 공급망 리스크가 매우 커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산업 안보로 해석되는 흐름입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도 큽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라는 법적 특수성, 북극 항로와 군사적 민감성까지 겹쳐 광산 계약이 아니라 동맹 재편의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인구가 수만 명대인 자치지역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요구를 조건으로 되돌리고 오히려 기술 보유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구도가 형성되는 장면. 이 대목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쇄빙 능력. 그리고 업계에선 일반 쇄빙선이 아니라 화물 운송과 극지 운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수선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모입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더 결정적인 질문. 왜 한국은 견제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압박 불가로 분류되는가?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52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태스크포스에서 대외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죠. 숫자와 계약서로만 세계를 읽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아시아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 독일 조선 물류 프로젝트에서 아시아권 하청망이 한 번 붕괴했을 때였죠. 납기는 무너지고 책임 소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이다. 그 이후 저는 아시아, 정확히는 아시아식 속도와 방식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납기에 회의적이죠. 정교한 시스템은 유럽이 만든다는 자부심 혹은 우월감이 뼛속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도 아닌데 긴급 통화가 걸려왔죠. 발신자는 덴마크 코펜하겐. 그린란드 자원 협상팀에서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무자 라스 뇌르고르였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 광물국 차관급 실무 책임자죠. 뇌르고르는 단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협상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옵니다. 제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원 협상에서 왜 등장하는지 머릿속 계산이 맞지 않았죠. 한국은 자동차, 전자, 문화로만 인식되는 나라입니다. 북극과는 거리가 먼 나라죠. 게다가 유럽연합 내부에선 한국을 공급망 하청 파트너 정도로 취급해온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판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뇌르고르의 목소리엔 긴장이 섞여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 협상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뇌르고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입니다. 슈나이더 씨. 배 때문입니다. 배라니.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유럽은 배를 만들고 미국은 배를 가진 대륙 아닙니까? 그런데 뇌르고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린란드 일부 항로는 결빙 기간이 반년 이상으로 관측됩니다. 항만, 도로, 전력 인프라가 빈약해서 운송이 가능이 아니라 지속이 관건입니다. 일반 쇄빙선이 아니라 화물을 싣고 오가는 특수 운반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당장 필요한 수준의 선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행 실적이 현재 기준 한국 쪽에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북극.
쇠빙선, 히토류.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당연히 우위라는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태스크포스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건물 안 형광등 아래에서 제 세계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엔 그린란드 자원 개발 리스크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엔 히토류가 수천만 톤 규모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반복됐죠. 하지만 제 시선은 자원량보다 더 아래에 찍힌 단어로 꽂혔습니다. 접근성. 11월부터 5월까지 고위험 구간. 운송 인프라 취약. 해상 결빙. 자원을 캐는 건 광산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캐서 실어 나르는 것. 그린란드의 약점은 돈이 아니라 물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일부러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 조선과 해운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쇠빙 노하우가 있는데 왜 한국입니까? 그때 한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코바치, 48살. 폴란드 출신으로 나토 산업협력 자문 라인에서 실무를 오래 했고 현재는 유럽연합 태스크포스에 파견된 형태였죠. 말투는 차갑고 직설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유형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죠. 극지 운송 병목. 쇠빙과 대량 화물, 장기 운항 결합 선박의 공급자. 화면엔 가는 국가가 나열됐습니다. 그런데 체크 표시가 거의 한 곳에만 찍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현재까지 공개 데이터로는 특정 고부가 극지,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의 수행 실적이 가장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특히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일부 선박 사례가 반복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시아는 납기를 못 지킨다는 기억이 한국은 납기를 지킨다는 자료와 부딪혔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단지 틀린 게 아니라 믿고 살던 전제가 흔들리는 불쾌함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섞인 집착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서 끼어들지? 혹시 덴마크가 미국을 자극하려고 한국 카드를 흘리는 건가? 의심이 의심을 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엘레나가 가져온 건 그린란드 자원 개발 리스크 보고서의 확장판이었죠.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문장 사이사이에 박힌 단어들에 집중했습니다. 접근성, 운송 병목, 극지 항로, 결빙 위험. 자원을 캐는 건 광산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캐서 실어 나르는 것. 그린란드의 약점은 돈이 아니라 물류였죠. 저는 회의실에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날카롭게. 유럽 조선과 해운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쇠빙 노하우가 있는데 왜 한국입니까? 엘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극지 운송 병목, 쇠빙과 대량 화물, 장기 운항 결합 선박의 공급자. 화면엔 국가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 그런데 체크 표시는 거의 한 곳에만 찍혀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 데이터로는 특정 고부가 극지,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의 수행 실적이 가장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특히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일부 선박 사례가 반복 인용되고 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북극, LNG, 쇠빙선.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제가 믿고 살던 세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엘레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은 기술이 있습니다. 설계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린란드 개발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설계하고 건조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군사용 쇄빙선은 보유하고 있지만 상업용 대량 화물 운반이 가능한 극지 선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선박은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불안했죠. 엘레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엘레나는 대답 대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 야말반도, 극지 운반선 납기 기록. 화면엔 선박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납기 준수율이 찍혀 있었죠. 100%에 가까운 숫자들이었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극지 운반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척. 그리고 납기를 지켰습니다. 러시아 프로젝트에서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실행력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는 납기를 못 지킨다. 2008년의 기억이 지금 눈앞의 자료와 충돌했습니다. 불쾌했죠. 단지 틀린 게 아니라 믿고 살던 전제가 흔들리는 불쾌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섞인 집착이 올라왔죠. 한국이 왜 여기서 끼어들지? 혹시 덴마크가 미국을 자극하려고 한국 카드를 흘리는 건가? 의심이 의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분야에서 유일한 해답이라면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카드는 덴마크의 협상술입니까? 아니면 강대국이 감당 못할 현실적 병목의 해답입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자료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코펜하겐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겉으론 유럽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실무 점검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한국이 뭔데라는 감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존심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북극, 휘토류, 쇄빙선. 이 단어들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덴마크 정부 청사는 고요했죠. 하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긴장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라스 뇌르고르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슈나이더 씨 오셨군요.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뇌르고르의 손은 차가웠죠. 하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뇌르고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분과 통제권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중국은 자금과 인프라를 미끼로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존재감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개발의 핵심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배입니다. 저는 무심코 웃을 뻔했습니다. 배라니. 유럽은 배를 만들고 미국은 배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뇌르고르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그린란드 일부 항로는 결빙 기간이 반년 이상으로 관측됩니다. 항만, 도로, 전력 인프라가 빈약해서 운송이 가능이 아니라 지속이 관건입니다. 일반 쇄빙선이 아니라 화물을 싣고 오가는 특수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당장 필요한 수준의 선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행 실적이 현재 기준 한국 쪽에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붕괴했습니다. 유럽은 기술이 있고 미국은 힘이 있으니 결국 이긴다는 계산. 하지만 지금 회의실에서 들리는 건 기술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 납기, 실행. 저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가락이 자료 모서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이건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모서리였죠. 믿기 싫을수록 반박 근거가 떠오르지 않는 종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간 뇌르고르의 보좌관이 조용히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뇌르고르는 잠시 침묵하다가 저에게 문서를 한 장 내밀었죠. 협상 조건 초안. 한국 측 참여 비율 10%에서 15% 범위 검토. 제 목 뒤가 뻣뻣해졌습니다. 미국이 50% 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 한국이 10에서 15%라니. 이건 힘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뇌르고르를 바라봤습니다. 10%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뇌르고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덴마크는 체면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더더욱. 누군가 51%를 요구하면 그건 파트너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한국은 그 언어를 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유명해지는 방식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낮추는 방식,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론 코펜하겐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죠. 유럽은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뭡니까? 시간과 납기와 실행, 그리고 태도. 저는 그 단어들이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브뤼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들어옵니다. 한국이 핵심입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문장을 써도 제 자존심이 먼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럽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코펜하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브뤼셀로 돌아온 제 책상 위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협상과 관련된 태스크포스 내부 자료가 이상하게도 언론에 먼저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잘려서 자극적으로 편집된 형태였죠. 유럽연합, 그린란드에서 밀렸다. 덴마크, 한국 선택. 미국 켜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서의 문장 구조가 내부 문서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흘렸다는 감각이 살얼음처럼 퍼졌죠. 엘레나 코바치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협상은 테이블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브뤼셀 안에서도 벌어지죠. 누군가는 한국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슈나이더 씨, 혹시 과거에 함께 일했던 로비스트 출신 인물 있습니까?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왜요? 엘레나는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연락 온 거 없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오래된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로비스트 출신 인물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그건 덴마크의 쇼야. 유럽이 끼지 않으면 다 끝나.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함께한 사람의 말이 지금의 불안을 자극했죠. 하지만 동시에 코펜하겐에서 본 문서의 촉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서는 쇼가 아니라 실무의 냄새였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엘레나는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특정 유럽 조선 기업과 연결된 정황이 관측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한국이 그린란드에 들어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 유출, 언론 자극, 과거 인연의 메시지, 그리고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테이블 위의 전쟁이 아니라 테이블 밑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편견 편 아니면 현실의 데이터 편.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편견. 2008년의 기억. 아시아는 납기를 못 지킨다는 믿음. 그리고 유럽은 기술이 있고 미국은 힘이 있으니 결국 이긴다는 계산.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 한국 조선의 납기 준수율. 극지 운반선 수행 실적. 그리고 덴마크가 선택한 파트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섞인 집착이 올라왔죠. 한국, 북극, 희토류, 쇠빙선. 이 단어들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어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의 데이터 편입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엘레나는 제 앞에 실적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선박 종류는 복잡했고 프로젝트명도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단순했죠. 납기 지연이 거의 없는 기록.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 야말 반도. 극지 운반선 15척. 납기 준수율 98%. 카타르 LNG 프로젝트. 극지 운반선 12척. 납기 준수율 100%. 호주 LNG 프로젝트. 극지 운반선 8척. 납기 준수율 99%. 저는 여기서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충격 때문이었죠. 믿지 않았는데 기록이 먼저 증명해버리는 충격. 사람이 신념을 바꾸는 순간은 감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굴욕과 안도가 섞이죠. 제 표정엔 그 두 감정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굴욕. 유럽이 당연히 우위라는 전제가 깨짐. 안도. 그래도 해답이 존재한다는 사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실행력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도 극지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기술이 있습니다. 설계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극지 선박 경험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둘 다 있습니다. 기술과 시간, 그리고 경험. 저는 그 순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에서 한국이 가진 무기는 힘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살 길을 열어주며 자신도 사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뇌르고르가 덧붙였습니다. 덴마크는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은 그 언어를 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일까, 한국의 방식일까? 그날 오후, 저는 엘레나와 함께 더 깊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극지 선박 수행 실적, 러시아,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 전 세계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만든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기.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납기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08년 독일 조선 물류 프로젝트, 아시아권 하청망 붕괴, 납기 무너짐, 책임 소재 사라짐. 그때 들었던 한 문장. 계약은 계약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엔 정반대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싫어한 건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불완전한 약속의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의 납기와 완성 능력이었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제 이해하십니까? 한국이 이 판에 들어온 이유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건 제 과거의 편견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한국, 북극, 희토류, 쇠빙선. 이 단어들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2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과 브뤼셀의 긴급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미국 실무라인이 들어왔죠. 분위기는 날카로웠지만 단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피해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특정 메모리 부품 공급 찾을 가능성. 정확 수치는 기관마다 다르다는 단서가 포함됐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고부가 선박 발주 지연 시나리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 병목 가능성. 저는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누가 먼저 멈추는가? 미국 측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특정 고부가 메모리는 대체 공급처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또 다른 실무자가 덧붙였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큽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공포를 체감했습니다. 한국을 눌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구조라는 것.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공모함은 많아도 부품이 끊기면 수리와 생산이 늦어집니다. 제재는 강해도 공급망이 끊기면 제재하는 쪽도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약해서 건드리기 쉬운 게 아니라 한국을 건드리면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서 건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판이 흔들린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현실이었죠. 미국 측 실무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면 한국이 그린란드에 들어오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한국이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엘레나의 말이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극지 운반선, 납기, 실행력, 그리고 태도. 강대국이 견제하고 싶어도 견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론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한국, 북극, 희토류, 쇠빙선, 공급망. 이 단어들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견제 대상이면서 압박이 불가능한 나라. 그 모순을 강대국은 어떻게 처리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을 막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이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유럽의 이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최종 조율을 위한 회의였죠. 한 건물 안에 같은 목적을 가진 듯 보이는 세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하지만 언어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지분과 통제, 안보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업계 관측으로 처리됐지만 자금과 인프라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한국은 납기, 실행, 장기 파트너 프레임이었습니다. 뇌르고르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체면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더더욱. 누군가 51%를 요구하면 그건 파트너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뇌르고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0에서 15%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납기를 보장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 조건을 선호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선택받는 이유. 큰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를 주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 이건 힘의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실무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보와 자원 모두. 미국은 그린란드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원합니다. 뇌르고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실무자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개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극지 운반선, 물류 인프라, 장기 파트너십. 한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발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미국은 주도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통제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뇌르고르와 따로 만났습니다. 뇌르고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유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막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이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유럽의 이익을 설계하겠습니다. 뇌르고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코펜하겐의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줄 세우기가 아니라 끼워달라가 되는 순간 강대국의 얼굴은 어떻게 바뀔까? 저는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한국이 이 판에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코펜하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서 한국이 증명한 건 배 한 척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 강대국이 따라하기 어려운 협력의 설계라는 것. 저는 그 깨달음을 브뤼셀로 가져갔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협상 결과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승패로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가 바뀌었죠.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흐름. 한국이 기술, 실행, 납기 중심의 역할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흐름. 미국이 압박에서 참여로 어조를 바꾸는 흐름. 유럽연합은 뒤늦게라도 구조 설계자로 남기 위해 전략을 재편하는 흐름.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08년 독일 조선 물류 프로젝트. 아시아권 하청망 붕괴. 납기 무너짐. 책임 소재 사라짐. 그때 들었던 한 문장. 계약은 계약일 뿐이다.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아시아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싫어한 건 아시아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방식과 시스템의 차이였죠. 즉, 제가 싫어한 건 아시아가 아니라 불완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불완전한 약속의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의 납기와 완성 능력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슈나이더 씨, 보고서 다 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 썼습니다. 엘레나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판에 들어왔고 판을 뒤집기보다 판의 규칙을 바꾸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견제는 되지만 압박은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엘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처음엔 한국을 믿지 않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맑아져 있었죠. 지금은 믿습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결론이 아니라 유일한 결론이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생기는 건 찬양이 아니라 두려움 섞인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숫자와 계약서처럼 차갑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큰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조건을 낮추는 방식,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그린란드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판에 들어왔고 판을 뒤집기보다 판의 규칙을 바꾸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견제는 되지만 압박은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08년 독일 조선 물류 프로젝트. 아시아권 하청망 붕괴. 납기 무너짐. 책임 소재 사라짐.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과 시스템의 차이였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차이를 극복한 나라라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맑아져 있었죠. 그린란드에서 한국이 증명한 건 배 한 척의 기술일까? 아니면 강대국이 따라하기 어려운 협력의 설계일까? 저는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습니다. 후자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협력의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강대국이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생기는 건 찬양이 아니라 두려움 섞인 존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존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